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앙큼한 후처와 지혜로운 노비. 어느 고을에 부유한 송대감이 살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부인이 세상을 뜨자 송대감은 호라비로 생활해왔지요. 외아들 승우가 밤마다 엄마를 찾다 울며 잠들었고 송대감도 외로움에 지쳐갈 무렵 집안 사람들이 다리를 놓아 김씨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여인 김씨는 달콤한 말투와 매력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교활하고 사악한 마음을 병풍처럼 가리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후처 김씨는 송대감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 집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굳히려고 온갖 궁리를 하는 여인이었지요. 겉으로는 전처 아들 승우를 마치 자신의 친아들 마냥 끔찍이 아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후처 김씨는 계획적인 의도로 승우에게 철따라 비단옷을 해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밥상에는 승우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채워주어 주변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이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김씨의 모습에 송대감은 매우 흡족하여 김씨를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었고 승우 역시 엄마라고 부르며 몹시 따랐습니다. 또한 송대감 집안에는 오성이라는 노비가 있었는데 그는 어릴 때 부모를 잃어 할머니와 단둘이 별채에 기거하면서 온갖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어느새 잔뼈가 굵어진 노비 오성은 승우가 어머니 없이 사는 처지가 자신과 같다고 여겨져 안쓰러운 마음을 안고 승우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송대감도 오성이를 아끼며 잘 대해주었습니다. 청년 노비 오성이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에 울끈불끈한 팔뚝과 튼실한 허벅지로 시원스레 일도 잘했습니다. 후처 김씨는 집안의 하인들 중 특히 이런 남자다운 오성이에게 은근히 끌렸습니다. 집안 잔치 끝에 떡이며 과일 같은 것이 남으면 김씨는 이런 음식을 오성이에게 직접 싸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게. 그리고 일하느라 애 많이 썼으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 푹 쉬게나. 오성이는 후처 김씨가 자신의 할머니에게 베푸는 배려에 감격하여 무척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얼굴만 고운 게 아니고 마음까지도 참 고우시구나. 내가 더 잘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가끔 후처 김씨가 오성이를 마주할 때 빤히 쳐다보고 야릇한 미소를 보일라 치면 오성이의 귀는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또 오성이는 뒤뜰에서 자신이 장작을 패고 있을 때 김씨가 지나다가 등 뒤에 멈춰서서 자신을 한참이나 쳐다보는 눈길을 느낄 때면 이 순진한 총각은 가슴이 방방 뛰는 것을 억누르려고 애썼지요. 내 가슴이 왜 이러지? 그러나 변함없이 충성스런 오성은 송대감 집안일이라면 몸이 부서지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패기가 있던 후처 김씨가 아들을 낳게 되었고 전처 아들 승우는 15살이 되었지요. 그러자 후처 김씨는 승우를 빨리 혼인시켜야 한다며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송대감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그 의견에 찬성하며 며느리감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부터 혼인할 수 있었고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집안 어른들끼리 결정하던 때였으니까요. 사방팔방 신부간 물새 끝에 드디어 차암한 처녀를 만나게 되어 승호의 혼례식을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 승호는 혼례식을 위해 늦은 오후에 신부집을 향해 길을 떠나는데 지체 높은 양반집인지라 격식대로 10의 하인이 앞장서고 등농군이 두 줄로 줄을 이어가며 기러가비가 기러기를 안고 그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신랑은 그 뒤로 백마를 타고 왼쪽에는 곱비 잡는이가 그 앞에 서서 갔지요. 드디어 신부집에 도착하게 되면 신랑이 말에서 내려 전원례를 시작으로 밤에 혼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을 치른 신랑은 신부집에서 며칠을 지낸 뒤 다시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부집을 가는 것을 보려고 마당에서 환송하는 사람들 중에 있던 오성이 할머니가 그날 신랑 승호 등 뒤에 서 있던 후처 김씨를 본 일이었는데 그 김씨는 승호를 전송하면서 누군가에게 묘한 웃음을 보내며 눈을 꿈뻑꿈뻑 하는 게 아닙니까? 얼떨결에 그 모습을 보게 된 오성 할매는 느낌이 섬뜩했습니다. 저 작은 마님은 왜 저렇게 비웃듯이 웃을까? 마치 교활한 여시 같구나. 오성 할매는 매우 의심스런 마음이 들어 그날 밤 후처 김씨가 머무는 안채를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손자 오성이가 무언가를 들고 안방에 들어오더니 후처와 귓속말로 무언가 속닥속닥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었지요. 아니, 우리 오성이가 왜 저 방에 들어가 있지? 그날 늦은 밤까지 안 자고 기다리던 오성 할매가 오성이를 불러 다그치자 오성이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후처김 씨가 나를 계속 협박하지 않겠어? 금가락지 같은 금붙이를 주며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할매와 나를 내쫓겠다 하니 어째? 그래서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 대체 무엇을 시키더냐? 승호의 혼례식이 정해졌을 때부터 후처 김씨가 자신에게 협박하길 승호가 신부집에서 첫날 밤을 치르고 방 밖으로 잠깐 나올 때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그 목을 단지에 넣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오성이 자기도 물론이고 할매까지도 죽일 것 같아 할 수 없이 승호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후처 김씨에게 보고를 하러 방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할매가 마침 그 광경을 봤다는 것이지요. 할머니, 후처 김 씨는 보기와는 달리 엄청 악독한 여자더라고. 그 여자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유산을 다 받게 하려고 승호를 죽여 없앨 계획을 진작부터 한 것 같아. 전부터 것과 다르게 승호를 구박하는 것을 내가 자주 봤어, 할머니. 아무튼 비밀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어, 응? 한편 첫날 밤에 새신랑이 사라지자 신부집은 극도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부가
처녀 시절에 사귄 간부와 짜고 신랑을 죽여 어딘가에 버렸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혀 무죄를 주장했지만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절망에 빠진 신부는 누명을 벗고자 남장을 하고 신랑 집 근처로 잠입하여 단서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내막을 파헤치기 위해 신부는 제일 가까운 오성할매의 집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들렀지요. 그리곤 신부는 할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곡식과 옷가지를 선물로 주며 한 가지 부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님, 제가 이 고을에 볼 일이 있는데 묵을 곳이 없군요. 그러니 며칠 신세 좀 지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총각. 이 선물들 다 나에게 주는 것이요? 이리 고마울 때가 있나? 누추한 집도 괜찮다면 나야 외롭지 않고 좋지요. 우리 손자 오성이는 가끔씩이나 집에 오니 말이요. 그러던 어느 하루 신부가 오성 할매에게 무심한 듯 송대감 집안일을 슬쩍 물었습니다. 비밀이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약조를 하더니 할매는 손으로 입을 반쯤 가리며 그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실은 나도 들은 이야기라오. 저 송대감 집에 여시 같은 후처가 있는데 전처 아들이 장가간 첫날 밤에 어떤 사람을 시켜 몰래 죽였다는구려. 몹쓸 여자 같으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시켰다는데 몰래 죽였다는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제 목숨이 걸린 일이랍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라니요? 아이고, 댁은 누구요? 그제서야 신부는 남장을 한 옷차림을 벗어던지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여자임을 밝히고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집 며느리입니다. 신랑을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으로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소이다. 우리 손자가 이야기하길래 반은 믿고 반은 거짓말 같아 그냥 말이 나왔는데. 아유, 이를 어째 우리 손자를 살려주시오. 아무튼 알았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으니 손자에겐 절대 말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제발요.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구나. 내가 죽을 때가 되었어. 아무 말 말아야 하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오성 할매 집에서 나온 신부는 곧장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신부와 부모는 시댁으로 찾아가 시아버지 송대감에게 신랑의 억울한 죽음을 알렸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서 없어지니 신부가 간부와 짜고 신랑을 죽였네, 어느 산에 갖다 묻었네 하는 시댁 식구들이 아니었나요?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만 했던 신부 가족들은 어서 빨리 범인을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시아버지 송대감은 후처 김씨가 오성이를 시켜 아들을 죽였다는 이 기막힌 사실을 듣고 후처 김씨 목에 칼끝을 들이대며 다그쳤습니다. 이 요망한 것, 내 행동이 수상하다 여겼지만 일이 악독할 줄은 내 몰랐다. 오성이를 시켜서 내 아들을 죽인 것이 사실이랬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후처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자마자 송대감은 그 자리에서 후처를 꽁꽁 묶어 관가에 넘겼습니다. 그런 후 송대감은 충격에서 겨우 정신을 차려 아들을 죽였다는
노비 오성이를 잡으러 달려가니 오성이와 오성할매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벌써 야밤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슬픔과 자책을 견디다 못한 시아버지 송대감은 인생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멀리 있는 강원도 깊은 산속의 절로 들어가 버렸다는 소문만 무성한 채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신부 승호천은 홀로 시댁에 들어와 집을 지키며 첫날 밤에 잉태한 아들 환희를 낳아 길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유복자로 자랐습니다. 몇 년 후 며느리는 유복자 환희를 데리고 온갖 수소문을 하며 시아버지를 찾으러 떠돌아다녔습니다. 며느리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어느 날 강원도 이름 없는 절에서 시아버지를 기적같이 만났습니다. 시아버지 송대감은 초췌한 모습으로 절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어린 손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외아들 승호가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죽은 승호를 빼다 박은 손자 환희의 모습으로 영락없는 자신의 핏줄을 단박에 알아본 것이지요. 극적으로 만난 세 사람은 기쁨의 눈물로 상봉하고는 함께 원수인 노비 오성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경상도 근처의 한 고을에서 탐문을 이어가던 중 오성이가 집신장사를 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 사람은 그 고을 원님에게 그간의 일들을 하소연하며 아들을 죽인 오성이를 잡아 큰 벌을 내릴 것을 청했습니다. 마침내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잡혀온 오성이가 모든 사실들을 고백했습니다. 주인날이 이렇게 만나뵈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요. 그간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는지요. 그리고 아씨께서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습니까요. 제가 모든 진실을 밝히게 되면 더 큰일이 날까 하여 나중에 찾아뵙고 다 말씀드리려 했지요. 사실은 그날 밤 저는 도련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님은 평소에도 이상하게 행동하면서 도련님을 죽이지 않으면 저와 할머니를 쫓아내겠다며 위협을 했지요. 저는 제가 쫓겨나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도련님이 언젠가 큰일을 당하실까봐 제가 그 말을 듣는 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님을 안심시키려고 도련님을 대신할 산짐승 목을 구해다 헝겊에 싸서 핏자국이 선명한 단지에 넣어 그것을 작은 마님에게 보여주었더니 그대로 믿는 것 같았지요. 제일 중요한 도련님을 가장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 아무도 모르는 먼 곳에 숨어 지내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할머니가 아씨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는 들킬까봐 우선 제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밤에 할머니와 도망친 것입니다요. 내가 도련님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분명히 그 악독한 작은 마님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다시 도련님을 해코지할 것 같아 말입니다. 언젠가는 다 밝혀지기만 조용히 기다렸는데 마침내 작은 마님이 잡혀갔다니 이젠 안심입니다. 결국 노비 오성이는 후처 김씨의 마수를 벗어나려면 승호가 죽었다고 해야 포기할 것 같아 그날 밤 그같이 꾸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후처 김씨가 사실을 알아채고 또 다른 흉기를 꾸밀까봐 멀리 이곳으로 할머니와 도망와 도련님과 함께 숨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와 아내는 승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 통곡을 했고 당장 승호를 찾아갔습니다. 승호야,
내 아들 승우야. 이렇게 살아있다니 너무나도 기쁘구나.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여보, 우리 아들을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죽었다던 자식을 만난 아버지와 며느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성이의 변함없는 충정과 용기로 이겨낸 일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은 오성이의 지혜에 감탄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송대감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오성이의 노비 문서를 불태운 뒤 자신의 재산을 오성이에게 크게 나누어주고 한 식구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 진구 개금동의 전설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군고구마 파는 총각의 꿈. 산비탈길에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가난한 모자인 금복이와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금복이의 어머니는 잔칫집에서 허드렛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남은 음식을 앞치마에 담아와 아들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 음식을 냄비에 담아 장터바닥에서 주운 배춧잎과 함께 죽을 끓여 모자는 한 끼를 때웠습니다. 이 정도라도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했지요. 금복이는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 작은 갈퀴를 손에 들고 경사면을 올라 낙엽처럼 떨어진 솔잎을 모았습니다. 바구니가 가득 차면 솔잎을 들고 내려와 마당 옆에 쌓아놓았습니다. 또 참나무와 소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도 모았지요. 솔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금복이는 산비탈의 진흙을 퍼서 가져와 장터 한 구석에 작은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장터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고구마를 구워 팔 수 있는 장치였지요. 솔잎을 석쇠 위에 두툼하게 깔고 그 위에 고구마를 얹어놓고 마른 솔잎에 불을 붙이면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자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빨간 불꽃이 춤추기 시작하면 고구마가 서서히 구워지기 시작하는데 껍질은 숯불로 바삭바삭하게, 속은 부드럽고 끈적끈적하게 익어가지요. 고구마가 익어가기를 기다리며 쭈그리고 앉은 금복이 눈앞으로 가슴 아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몇 년 전 서당에 다니던 금복이는 하나하나 익혀가는 글 공부가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고을의 유일한 서당 훈장님은 코가 빨갰는데 옆에 지나칠 때면 누룩 냄새가 나는 듯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동들 학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 명씩 살피던 딸기코 훈장님이 금복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땅! 훈장님이 장죽을 놋재떨이에 갑자기 두드리자 금복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 어머니는 낯짝도 두껍지 그래. 금복이 너가 나이가 여기서 제일 많아서 안 받아줄까 했는데 하도 사정하길래 오라 했더니만 아니 어떡해? 허참 서너 달 밀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땅 파서 산다더냐? 금복이는 해가 저물도록 들판에서 울며 쏘다니다 퉁퉁 부은 얼굴을 냇물에 박박 씻고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밭에서 쓰러진 후 거동을 못하는 아버지의 약값을 벌러가신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금복이가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금복이는 서당에 가는 학동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먼 발치에서 지켜볼 뿐이었지요.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을 잘 아는 금복이는 어머니께 조르기는커녕 훈장님이 야단친 것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보가 형편이 지금 이렇지만 너는 뼈대 있는 양반 자손이란다. 어떻게든 글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금복이가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좋아하는 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허영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며 오로지 끼니를 잇기 위해 장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지난날 생각 속에 잠겨있던 금복이는 고구마 달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익은 고구마의 달콤한 향기가 사방을 진동해 오가는 사람들의 군침을 돌게 한 것이었지요. 금복이는 밝고 친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어서들 오십시오. 꿀맛 같은 군고구마가 여기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맛있어요. 주위로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고 그들에게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금복이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장사를 몇 년째 이어가며 여느 겨울처럼 호호 손을 불며 금복이가 고구마를 굽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매는 조그만 가마가 지나가다 멀찌감치해서 멈추더니 가마꾼 아저씨가 언손을 비비며 금복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군고구마 한 소쿠리 주시게? 금복이가 고구마를 집어들다 가마 쪽을 향해 보니 가마 창문이 살짝 열리며 하얗다 못해 파리한 얼굴빛을 한 처녀가 신기한 듯 고개를 내밀고 금복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금복이는 수줍은 생각이 들어 군고구마를 얼른 가마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래가 지나 다음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또 그때 그 가마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가마를 세워놓더니 가마꾼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군고구마를 두 소쿠리 달라시네? 저번처럼 가마창이 살짝 열리더니 그 처녀가 얼굴을 반쯤 내밀고 금복이를 또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역시 백지장 마냥 창백했지요. 금복이는 괜한 심통이 난 듯 투덜거렸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인 듯한데 무슨 팔자로 태어나 가마를 타고 다니며 하인을 저리 부리나 그래. 그리고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왜 올 때마다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소설이 지나니 날씨가 한층 추워졌습니다. 장날이 돌아왔는데 그 가마는 군고구마를 사러 오지 않았습니다. 금복이는 왠지 모르게 그 가마가 기다려졌고 얼굴이 파리하고 헬쓱한 그 처녀도 기다려졌습니다. 자기 마음이 꼭 고구마를 사달라고 기다리는 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또 그 다음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는 가마는 보이지 않고 멀리서 가마꾼 아저씨 혼자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냥 지나가는 길인가 했는데 금복이 앞으로 무언가 불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선희아 씨가 이걸 자네한테 전해주라 하더구만. 그리고 군고구마 한 바구니 얼른 싸주게. 이것을요? 저에게 말입니까? 아니, 이건 실로 뜨개질한 물건 아닙니까요? 그래, 자네 귀가 빨갛게 온 걸 보고
아씨가 손수 떠서 만든 귀덮개라네.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금복이가 뒤미쳐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군고구마 값은 안 받을게요. 그러나 가마꾼은 수쿠리 자리에 돈을 놓고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금복이는 벌렁벌렁 가슴이 뛰었습니다. 귀덮개를 고이 품 안에 넣고 주막에 들러 생전 처음 막걸리 한 잔을 쭉 들이켰습니다. 그 다음 장날에도 가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오면 내가 직접 고구마를 싸들고 가마창 안으로 넣어줄 텐데. 이 고운 귀덮개를 그 헬쓱한 손으로 짜느라 참으로 고단했을 것이구만. 아,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다. 그 다음 장날도 또 그 다음 장날에도 가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헬쓱한 그 처녀를 잊으려 해도 매일 쓰는 귀덮개 때문에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시리지 않아도 귀덮개를 하고 있는 금복이는 마치 그녀의 하얀 손이 금복이 자신의 귀를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지요. 그러면서 눈에 티끌이 들어갔는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환히 비치는 마당에 금복이가 서 있었습니다. 금복이 자신은 사모관대를 하고 있었고 그 창백한 처녀는 족도리를 쓰고 있었으며 서로 마주보고 맞절을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드는 하늘에서 이무기가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용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은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더니 쩍하고 턱을 커다랗게 벌리면서 불덩이를 토해내며 자신과 처녀를 휘감고 하늘 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순간 뜨거운 불덩이에 놀란 금복이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었구나. 용이 보였어, 용이. 온몸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그 사이에 꽃기호하며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침 장날이라 금복이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예사롭지 않아 계속 마음에 간직하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을 본 금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꾼들 틈에서 자신에게 아씨가 준 귀덮개를 전해준 그 가마꾼 아저씨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탁주 한 잔 모시겠습니다. 아, 자네는 군고구마 파는 총각 아닌가? 귀덮개를 전해받은 감사한 마음에 금복이가 가마꾼 아저씨를 주막으로 이끌었는데 그 아저씨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던 선희아 씨가 병이 도지는 바람에 몸져 눕게 되자 통 밖에 나오지를 못하며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희아 씨는 작년에 혼례 날짜까지 받아뒀는데 약혼자가 과거 시험에 7번째 낙방에 고향에 온 후 선산에 있는 소나무에 목을 매어 그만 죽고 말았지 뭔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뒤로 아씨는 식음을 전폐하며 지내지 않았겠나? 그런데 자네 군고구마가 맛있다며 잘 먹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물 한 모금도 못 넘긴다 하질 않나. 불쌍한 우리 선희아 씨. 얼굴이 늘 창백했던 선희아 씨는 별당에서 허구한 날 울면서 자신이 박복하여 멀쩡한 약혼자를 죽게 했다는 생각으로 자신도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고구마 장수 금복이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젯밤 꾼 꿈이 절대 예사롭지 않았으며 만일 진정한 인연이라면 절대 넘기지 않고 한판 승부로 이 인연을 내가 꽉 잡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금복이는 선희아 시집을 찾아가 마당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주인대감께 아뢰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불끈 솟는지 금복이는 의기충천이었습니다. 대감날이 갑자기 찾아와 놀라셨겠지만 저는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금복이라고 하옵는데 먼 발치에서 아씨를 몇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씨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사온데 외람된 말씀이오나 제가 아씨를 살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감날이 부디 물리치지 마옵소서. 사시사철 마음이 편할 날 없이 괴로움에 가득 차있던 오대감은 웬 총각이 불시에 찾아왔지만 마냥 엉뚱한 소리는 아닌 것 같기에 우선 금복이란 총각을 사랑방에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대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금복이가 오늘 새벽에 자신이 꾼 용꿈 이야기를 끝마칠 때까지 오대감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오대감은 금복이를 뒤로하고 마당으로 나와서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너는 어서 가서 처사님을 모셔오너라. 고개 너머에 살고 있는 처사는 큰 벼슬 끝에 낙향하여 조용히 초야에 파묻혀 살고 있는 선비였지만 지역을 통달하고 풍수지리의 조예가 깊어 이 마을에서는 도인으로 통했습니다. 서둘러 온 처사와 오대감은 사랑방으로 들어가 금복이에게 말을 이리저리 걸어보며 또 꿈 이야기도 다시 들으며 금복이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금복이의 건장한 체격과 배짱 있는 말과 행동을 눈여겨본 처사는 오대감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총각의 관상이 아주 좋소. 비록 장터에서 떠돈다 하지만 귀골이요. 듬직하고 말투며 행동거지도 결코 천한 티가 없어. 게다가 귀한 용꿈은 하룻밤을 넘기면 효력이 없소이다. 더군다나 이무기가 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용이 구름 속에서 불덩이를 토하는 꿈은 자손이 크게 성공하여 후세의 길이 남을 만한 일을 한다는 길몽 중의 길몽이요. 꿈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견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 꿈은 정말 영험한 꿈 같습니다. 우선 따님을 살려놓고 보시지요. 선희가 거처하는 별당으로 간 처사와 오대감은 죽은 듯 누워있는 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의논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력 없이 누워서 듣고만 있던 선희는 어느새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결코 싫지 않은 얼굴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대감이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처사의 말도 중요하게 받아들였지만 금복이 총각의 말과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부랴부랴 대청의 홀례상이 차려지고 신랑 신부는 합한주를 마시고 맞절을 했습니다. 신시에 간소한 홀례식을 마치고 나서는 별당에 신방을 차려 술시에 합방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일사천리로 정신없이 치러진 일이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모두들 기쁨에 찬 모습들이었습니다. 혼인을 한 후로 두 사람은 별당에서 신혼생활을 이어갔는데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선희는 남편이 늘 무언가를 품고 다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아, 이건 우리를 맺어준 오작교라오. 네? 이것은 제가 그때 드린 귀덕귀 아닙니까? 맞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오. 내 얼어버린 귀를 보고 마음 써주는 당신을 난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발그레진 새색시 얼굴을 금복이가 두 손으로 감싸자 선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첫눈에 당신의 얼굴과 밝고 환한 모습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왔지요.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만남은 두 번 다시 없을 듯 서로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신랑인 금복이는 오대감의 예상대로 성실하며 착했습니다. 머슴들이 하는 일도 눈앞에서 보이면 팔 걷어붙이며 나섰고 주야로 집안일을 두루 살폈으며 예의 바르고 반듯했습니다. 비록 없는 살림이었지만 늘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좋은 사위를 만났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대감은 안사돈을 지척거리에 있는 아담한 기와집에 모시도록 했습니다. 해가 설핏해서 서산에 걸릴 무렵 어느 날 오대감은 가만히 딸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늘 사는 것에 의욕 없어 두문불출하며 좌절해 있던 파리한 얼굴이었던 딸이 혼인한 후로는 만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오대감은 별채 너머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딸의 웃음소리에 감격했습니다. 아, 내가 저 아이 웃음소리를 얼마 만에 듣는지 모르겠구나. 모든 게 다 잘 되었어. 그래, 아주 잘한 일이야. 추위를 이기고 꽃망울을 틔우는 봄이 왔습니다. 담보찜을 진 금복이가 처사와 길을 떠났습니다. 20리길을 걸어 영주 땅에 다다라 중하게 묵으며 처사는 패처를 들고 집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대감의 부탁으로 딸과 사위가 분가할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지요. 처사는 금복이와 함께 있어 보니 까막눈이 아니어서 은근히 놀랐습니다. 저녁상에서 금복이와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장사를 하면서 글 공부는 언제 그리 했는가? 부끄럽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천자문을 익힌 정도지요. 서당에도 조금 다녔고요. 금복이는 가난한 살림에서도 어머니 정성으로 서당에 다니면서 사자소학 동몽선습까지 배웠지요. 배움이 더 간절했으나 마음뿐이던 형편이었습니다. 드디어 영주 땅 남양 쪽 산자락에 집터를 잡고 아담한 기와집을 지어 올렸습니다. 오대감이 딸 선희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따로 살림을 내려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쏜살같이 7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오대감 집에는 오랜만에 시끌벅적했습니다. 외동딸 선희가 아들을 낳아 어느덧 8살이 된 손자 청룡이가 외할아버지 집에 온 것입니다. 총명한 눈동자와 반듯한 이마, 복스러운 콧망울은 빠짐없이 외조부 오대감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청룡이가 방 안에 들어서며 외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그래, 우리 손자 청룡이 먼 길 오느라 고생했구나. 많이 보고 싶었다. 저도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너에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허허허. 청룡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천자문을 떼고 동몽선습까지 배운 터였는데 이젠 할아버지 옆에서 살며 더 큰 공부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명한 청룡이는 15살에 소과에 합격하더니 17살에는 대과에 합격해 부모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고구마 장수였던 금복이가 태몽 꿈이다시피 꾼 꿈에서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자손이 크게 성공한다는 그 꿈처럼 대과시험에서 1등을 해 장원급제를 이룬 청룡이는 어사화를 꽂고 꽃가마를 타고 고향집에 내려와 효도를 하여 모두를 기쁘게 했습니다. 정말이지 꿈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별이 빛나는 밤에 경상도 안동에 허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학문이 깊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는 고결한 인품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벼슬을 하지 못한 데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땅 한 빼기도 없으니 살림이 무척 공공했습니다. 더군다나 홀몸도 아니고 처자식을 거느린 가장인데 일을 하기는커녕 주야장천 글만 읽고 앉았으니 더더욱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지요. 몸이 약한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어느 날 아픈 아내가 겨우 자리 털고 일어나 앉더니 남편 허선비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제가 친정집 형제들에게 사정해 왕골이라도 얻어오면 자리라도 짜서 팔아볼까요? 내 명색이 그래도 양반인데 그런 천한 일을 해야겠어? 그럼 어찌합니까? 항아리에 보리 한 톨이 없으니 말입니다. 자리라도 짜 생계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선비는 한숨을 내쉬며 읽던 서책을 덮고 눈을 지그시 감아 머리를 굴렸으나 도통 아내 말을 거절할 재간이 없었지요. 할 수 없이 호구지책으로 자리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양반이라는 자존심만은 지키려는 듯 양반들이 주로 집안에서만 쓰는 모자인 사방관을 쓰고 앉아 고드렛돌에 날줄을 감아두고 왕골 가닥을 더하고 고드렛돌을 앞뒤로 옮겨가며 자리를 짰습니다. 이 일은 주로 집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면을 유지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이기에 시작하기는 했으나 암만 생각해도 이런 처지에 몰리는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선비다운 풍모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품격이 손상되는 것은 이 자리 짜는 일이 가장 심한 것 같았지요. 나는 한문을 읽고 쓸 줄도 알지. 친구들과 어울리면 한시도 지을 줄 알며 더구나 소화까지 익혀서 점잖은 말과 행동이 몸에 밴 양반 아닌가. 그런 내가 이런 자리나 짜고 있다니. 이렇게 일생을 마친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입 밖으로는 이런 말을 안 내었지만 허선비 생각처럼 그렇게 점잖고 고고하게 살아가는 양반임을 주장하려면 그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토지가 있어야 하고 노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허선비는 당연히 둘 다 없었지요. 또한 양반다움을 나타내려면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손님 접대를 반드시 해야 했는데 경제 능력이 한 푼도 없어 먹을 것도 없는 허선비로서는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너무 가난하다 보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어 포도청에 끌려간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정직한 허선비는 배고프다고 아무 나쁜 짓이라도 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죄 짓는 일 말고 비록 양반들이 천한 것이라고 여기는 자리라도 짜서 생계를 이어가자는 아내의 이야기를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어느 날 허선비가 여느 때처럼 마당에서 자리를 짜고 있는데 어디서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기 병아리를 물어가려고 팔짝거리며 뛰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 병아리가 빨리 닭이 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그 희망이 사라지려 하자 그만 허선비는 그 고양이를 잡으려고 벌떡 일어나 부지깽이를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자리를 짜던 것이 엎어져 뒤엉키고 자신도 마당에 자빠져서 다치기까지 했지요. 때마침 어린 아들 둘은 방 한켠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아이들은 가난 때문에 아래 빠지는 벗은 채로 앉아있다가 자기들도 고양이를 잡겠다며 뛰쳐나왔습니다. 허선비처는 비록 몸이 아프고 먹고 살기 어려워 헐벗겨서 키우는 아이들일지라도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교육열은 뜨거웠습니다. 마당에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한바탕 난리치고 난 뒤 숨을 돌리고 나서 뒤엉킨 자리 짠 것을 추스려 보니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뒤엉켜 그러기도 했겠지만 노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허선비 솜씨는 안 그래도 내키지 않아 억지로 짜는 자리였던지라 망쳐졌다 해도 새삼 아까울 것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원래 그런 모양인 듯 했지요. 그렇게 자리 짜는 일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철이 되니 집집마다 가을거지 채비가 한창이었는데 허선비네는 씨 뿌려 놓은 게 없으니 거들 것도 없었지요. 하루는 몸이 아픈 아내가 제대로 떠지지 않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네 식구 꼼짝없이 굶어 죽겠어요. 뭐라도 할 게 있는지 나가보고 오겠어. 그러면 전원에 서 있는 벼이삭이라도 좀 잘라오시구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찌 남이 애써서 농사지은 곡식에 손을 댄단 말이오. 아이고, 그저 벼이삭 몇 개 자른다고 일난답니까? 말라 붙어버린 배를 좀 채우게 고집 부리지 말고요. 이따 어두워지면 나가서 몇 개 잘라오세요. 가난이 얼마나 아내를 물어뜯었는지 평소에 안 하던 말을 저리 하나 싶은 허선비는 할 수 없이 땅거미가 앉을 때를 기다렸다가 낫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의 논에 가서 몰래 벼이삭을 자르려 하니 누가 뒤에서 목덜미를 낚아채는 것 같았습니다. 휙 하고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도 없는데 언뜻 밤하늘에 유난히 밝은 개밥바라기 별이 보였습니다. 개밥바라기라는 이름은 저녁에 개가 배고파서 저녁밥을 발할 무렵에 뜨는 별로 서쪽 하늘에서 환히 잘 보인다 해서 생긴 별 이름인데 오늘은 유난히 반짝반짝 환한 빛을 내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마치 허선비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뭐하는 짓이냐. 남의 논에 몰래 와서 도둑질을 하다니. 굶어 죽더라도 이건 아니다. 저 개밥바라기 별이 저리 환히 비추는데 내가 다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낫만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있던 아내는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까지 들고 나갔으면 뭐라도 배워갖고 오시잖고요. 이리 기다렸는데. 너무 걱정 마시오. 날이 밝으면 산에 올라가 칡뿌리나 소나무 껍질이라도 내 벗겨올 테니 말이오. 남의 것에 손대는 일은 하늘에 있는 별 보기도 부끄러워 차마 할 수가 없었소.
이튿날 허선비는 하루하루 무얼 먹고 사나 하고 근무 중이었는데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여니 웬 떡거머리 총각 하나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오갈 데 없는 떠돌이온데 이 집 머슴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아이고, 말만이라도 참 고맙소만. 우린 보다시피 농사 지을 농밭도 없는 데다 당장 기니 걱정을 하는 처지라. 다 알고 있습니다. 세경 말고 재워주시기만 하면 앞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허선비는 무슨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세경도 안 받고 단지 재호만 달라니 게다가 자기만 도와주면 살 수 있다고? 허참. 되레 미안해진 허선비는 총각에게 목이라도 축이라고 물 한 사발을 갖다 주었습니다. 시원하게 물을 들이킨 총각이 입을 훔치며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는 한창 가을거지철이니 이웃집 농사일을 거들고 품삯으로 먹을 것을 받도록 하십시다. 주인어른께서도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어쩌나. 나는 이날 이때까지 글만 읽다 보니 일하는 방법을 모른다네.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러저러 할 때는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허선비는 총각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요. 아이고, 명색이 선비면서 남의 집 품팔이나 하고 다니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으니 당연히 허선비는 고군분투했습니다. 붓과 서책만 잡았던 부드러운 손이 호미의 무게에 물집이 잡혔고 햇볕으로 그의 피부는 그을렸지요. 끊어질 듯이 허리를 굽혀 일일이 손으로 물을 옮겨 심는 모내기나 자풀을 뽑는 김매는 일, 겨우내 꽁꽁 언 땅을 쟁기질을 하며 땅을 일구는 일이 이렇게 고된 작업인지 몰랐지요. 또 농사는 땅심이 생명이라 가축의 배설물을 비료로 주는 거름내기를 하는데 오지 장군을 등을 지고 나르고 뿌렸지요. 무엇보다 물이 꼭 필요한데 이 물을 대량으로 퍼올릴 땐 용두레를 쓰고 둘이 마주잡고 할 때는 맞두레를 썼습니다. 가을이 와서 수확할 시기가 되면 낫으로 거두고 소의 등에 길말을 얹어 별을 나릅니다. 그런 후 도리깨와 그네로 곡식을 두드려 알곡을 떨어내지요. 그리고는 별을 햇볕에 쬐어 펼쳐놓고 말리고 나서 고무래와 넉갈에 갈퀴로 곡식을 퍼널고 퍼담습니다. 그 다음에는 키와 풍구로 마른 곡식의 쭉정이 겨 먼지들을 날리고 알곡만 골라 담아두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었는데 힘든 일을 안 하다 한 선비는 골치가 띵하며 땅바닥이 파도같이 출렁이며 어질어질하더니 고달픈 심신을 가누지 못하고는 그만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켜보다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선비는 농부가 될 수 없는 것 같으이. 그래도 선비는 이를 악물고 곁에서 듬직한 총각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니 어느덧 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등이 휘어지게 일하고 저녁에는 밥숟가락 놓기 무섭게 쓰러져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소처럼 일했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해 겨울에는 장작이라도 방에 집힐 수 있었습니다. 봄은 새 생명이 웅트는 희망의 계절이라지만 당시에는 절망의 계절이었지요. 곡간이 바닥나 줄인 배를 움켜쥔 사람,
화사한 봄꽃 아래 걸식하며 떠도는 사람들. 그렇게 태산보다 높다는 보리코 길을 넘겨야 했었는데 허선비네는 다행히 배를 골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총각은 선비에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접 농사를 지어보세요. 땅도 없는 내가 어찌 주변에 노는 땅이나 여기저기 못 쓰게 된 땅을 빌리고 얻어서 논밭을 일구시면 됩니다. 총각이 일러주는 대로 허선비는 태어나서 처음 제 손으로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며 억척같이 일했습니다. 총각은 밤낮으로 선비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일처럼 진심이었습니다. 늦게나마 농사일에 재미를 들인 허선비도 몸이 부서져라 하며 죽자사자 일을 했습니다. 옛말에 농사는 책을 읽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절 따라 하는 일이 다른 농사일은 책으로 보면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간다고 하고요. 모든 식물들은 각자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관찰하면 식물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또한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일을 붓으로 밭을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 한 줄 한 줄을 정성껏 써나가듯이 밭을 한 구랑 한 구랑 정성을 다해 갈아야 뿌린 것을 거둘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선비는 책 속에서만 찾던 지혜를 이제는 바람의 속삭임과 흙의 따스함, 그리고 하늘을 읽어내고 비가 오는 때 절기에 맞춰 심어야 하는 것 등 자연을 통해서 지혜를 찾아내었지요. 그러면서 여지껏 몰랐던 것을 알아낸 성취감에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덕분에 가을이 되니 참으로 거두어드릴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쓰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이젠 곳간에 쌓아두고 먹을 만큼 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저녁이었는데 별빛 하나 없이 깜깜한 날이었습니다. 총각이 환한 얼굴을 하며 선비에게 하직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젠 주인어른께서도 양식 걱정 안 하시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사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자네가 와서 살려주지 않았는가? 나에게는 생명이 은인이나 다름없지. 여기 세경 있으니 어서 밖에나. 정말 너무 고마웠네. 아닙니다. 세경은 안 주셔도 됩니다. 주인어른께서는 남의 논에 있는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제가 지켜보는 걸 보고 그만두신 적이 있었지요. 그 고든 마음씨에 제가 하도 감동받아 힘 닿는 데까지 조금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총각은 말을 마치더니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깜깜한 하늘에 갑자기 그간 통 보지 못했던 개밥바라기 별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허선비는 이 총각이 자기 집에 와 있는 동안에 이 개밥바라기 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사 생각났습니다. 그래, 유독 빛나던 그 별이 내내 보이지 않았어. 맞아, 우리 집에 천사가 왔다 간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던 그 개밥바라기 별은 머슴으로 변신해 착한 허선비를 도와주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난 허선비는 잠자리에 들 때면 밤하늘에 떠있는 개밥바라기 별에게 꼭 안부 인사를 했습니다. 별총각,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바쁘게 일한 뒤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툇마루에 앉아 있으면 동산 위로 자네가 보이고 두둥실 떠오른 달도 보인다네. 그렇게 자네와 달을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이 참으로 흐뭇하고 편안하다네. 자연을 스승으로 삼아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배우고 나니 이 땅이 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얼마나 큰 마음의 평화를 주는지 모르겠네 그려. 별청각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네. 마음을 바르게 쓰면 하늘의 별도 도와준다는 전설 이야기였습니다.